2016년 7월 평범한 여름날이었다. 내 아들 준호는 26살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며 인생의 한창을 열고 있었다. 언제나 활기차고 긍정적이었던 준호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휴가를 가겠다고 말했다. 떠나는 날 나는 그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다녀오라며 전화를 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냈던 마지막 말이었다.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준호가 떠난 후 나는 일상에 묻혀 지내고 있었다. 그가 제주도에서 무사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내 마음속에 묘한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 당시만 해도 그는 평소와 달리 연락을 자주 하지 않던 성격이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이 더 지나도 소식이 없자 점점 불안감이 커졌다. 그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아드님이 실종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 귀에는 그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실종? 나를 너무 놀라게 한 그 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무거웠다. 준호는 그저 여행을 떠났을 뿐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경찰은 이야기를 나누며 준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제주도에 있는 한 카페 근처라고 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그는 어느 날 친구들과 헤어진 후 잠시 혼자 시간을 보내다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경위를 누구도 모른다고 했다. 그의 휴대폰도 소지품도 그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아무 이유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숨 쉴 때마다 그 일이 믿을 수 없었다. 내 아들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나는 즉시 제주도로 떠났다. 제주도에 도착한 나는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경찰들과 함께 아들을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다. 가슴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터져나왔지만 나는 그 불안감을 억제하며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 애썼다. 제주도 곳곳을 수색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있던 곳으로 알려진 카페 주변을 집중적으로 돌아다녔다. 몇 시간 더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정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까? 경찰 수사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만 취급되었다. 이곳에선 제주도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그저 일상적인 실종 사건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그 무엇보다 절박한 일이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한 아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내 삶에서 모든 의미를 잃게 만들었다. 몇 주가 지나고 경찰은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점점 사건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들이 사라진 이유도 모르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 채로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는 계속해서 수사를 요청했다. 추가 수사를 요구하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결국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와 가족들은 그저 이 고통을 받아들이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준호의 방을 정리하려던 날 나는 그의 책상 위에서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내가 준호에게 쓴 편지였다. 그 편지는 준호가 여행을 떠나기 전 아버지로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담은 것이었다. 준호야, 너는 언제나 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힘든 시기도 있겠지만
나는 늘 너를 응원할 거야. 내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아버지가 너의 뒤에서 지지할 거라는 걸 잊지 말아라.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들이 떠난 그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그의 존재가 내 가슴 깊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들이 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제주도에서의 수색이 실패로 돌아가고 경찰은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나는 절망 속에서 몇 달을 보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아들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딘가에서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몇 년이 흘렀고 그동안 나는 아들의 실종이라는 커다란 상처를 품고 살아갔다. 여전히 아들이 사라진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고 마음속에서 그를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야 했다.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그 사이 내 딸은 결혼을 결심했다. 그녀의 결혼식이 다가오자 나는 그 순간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들의 빈자리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딸은 내게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지만 그녀 역시 내 마음의 아픔을 다 알지 못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나는 그녀의 행복을 기원하면서도 그저 아들의 부재가 나를 계속 괴롭혔다. 딸은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떠나기로 했다. 그녀가 여행을 떠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보내야 했지만 나는 제주도를 떠나는 그녀에게서 다시 한번 아들의 기억을 느꼈다. 그곳은 바로 아들이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곳이었으니까. 그녀가 떠난 지 며칠 후 딸에게서 사진이 왔다. 제주도에서 찍은 그 사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딸은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배경에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사진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 남자의 뒷모습은 준호와 너무 닮아 있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한 박자 멎은 듯했다. 시간은 흐르고 아들의 실종을 잊으려 해도 마음속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망이 조금씩 살아났던 것이다. 사진 속 남자가 준호일까? 아니면 단지 내 마음의 착각일까? 내가 다시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던 그 순간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내 마음속에서 다시 타오른 것을 느꼈다. 딸이 제주도에서 보낸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손에 쥐고 나는 숨을 죽인 채 그것을 살펴보았다. 사진 속 남자는 명확하게 준호의 모습과 닮았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걷고 있는 그 남자의 뒷모습은 준호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내가 본 모습 그대로였다. 그때의 준호는 26살 한창 어리기도 했고 그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했다. 그런데 사진 속 남자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였고 나는 그것이 준호일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사진을 보자마자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내가 느낀 그 직감은 무엇일까? 사진 속 그 남자가 혹시 준호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 너무도 오래도록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절망감이 마치 얼음처럼 내 마음을 붙잡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나는 차마 딸에게 바로 물어볼 수 없었다. 그저 사진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딸은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는 중이었고 그 신혼여행의 기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그곳에서 보내는 행복한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다. 사진 속 남자가 준호일 수 있다는 생각에
나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딸에게 바로 연락을 하지 않고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창가에 앉아 그 남자가 준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왜 하필 그 시점에서 그 장소에서 그와 닮은 사람이 나타났을까? 그 사람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 사람을 본다면 정말 내 아들이 돌아온 것일까? 내가 아들을 잃은 지 7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의 남자에게서 뭔가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결국 나는 그 사진을 들고 제주도로 가기로 결심했다. 다시 그곳으로 가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다시 한번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아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을 믿는 게 너무 두려웠다. 내가 찾아낸 것이 결국 또 하나의 착각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함께 떠올랐다. 다음 날 나는 제주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짐을 챙겼다. 딸에게는 그저 조금 쉬다 오겠다는 말을 남겼고 그 뒤로는 다시 말없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혼자만의 여행이 되었다. 제주도는 내가 아들을 잃은 그날 이후로 다시 두 번째로 가는 곳이었다. 그때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제주도에 내 발을 디디는 순간 나는 그 어떤 비극적인 감정에 휩싸였다. 제주도에 도착한 나는 처음으로 그동안 쏟았던 모든 수색과 노력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경찰 수사도 사립 탐정도 그리고 여러 번의 수색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는 과거의 기억에 묻혀버린 그날의 아픔과 무력함만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나를 이끌었다. 나는 그 카페가 있는 지역을 다시 돌아보기로 했다. 딸의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장소, 아들이 마지막으로 있었다는 그곳을 다시 가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렸다. 그곳은 제주도의 한적한 동네였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아들의 흔적, 아들의 기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나는 그 카페로 다시 향했다. 그 카페는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았다. 주인은 나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나는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곳에서 아들이 잠시 머물렀던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사진 속 남자와 비슷한 사람이 이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카페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분하고 아늑했다. 손님들도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아 카페 내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 순간 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그리워한 그 목소리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나는 조심스럽게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 목소리, 그 분위기, 그것이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내가 다시 만나게 될 아들은 과연 누군가의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희망일 뿐인가? 제주도의 햇살은 생각보다 강렬했다. 4월의 햇살이지만 바람이 조금 불 때마다 몸은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한번 카페의 주인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혹시 그곳에서 보았던 남자에 대해 알고 있는지, 내가 사진 속에서 본 사람을 기억하는지 물었다. 주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남자,
저희 가게에서 자주 오던 손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몇 번 본 적은 있죠. 얼굴은 낯익은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네요. 내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제주도에서 자주 왔다는 이야기만으로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아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떠올랐다. 주인의 말이 끝난 뒤 나는 그 남자가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았다. 그 남자 어떤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요? 주인은 다시 한번 생각에 잠기더니 여전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이는 조금 더 많아 보였고 키는 평균보다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옷은 평범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특별한 점은 없었어요. 그렇다. 평범한 남자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 직감은 그 평범함 속에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주고 있었다. 내 아들이 실종된 이후로 나는 직감이라는 단어를 매우 신뢰하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부모로서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적인 감각처럼 종종 나를 이끌었다. 하지만 사진 속 그 남자는 분명히 나의 아들이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그 남자가 아들이라면 왜 그 남자는 자신을 숨기려고 했을까? 내가 아들을 찾아낸다면 그가 왜 그렇게 갑자기 모습을 감춘 것일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제주도의 한적한 카페에서 그 남자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까? 카페 주인에게서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느낀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나는 사립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다. 이제까지 여러 번 경찰을 통해 수사를 시도했지만 그 결과는 늘 같았다. 실종된 아들에 대한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시간을 허비하는 듯한 느낌만 들었다. 경찰의 수사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고 그저 형식적인 절차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사립탐정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경찰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사립탐정은 고영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눈에 띄게 냉정하고 침착한 사람으로 그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주위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변하는 느낌을 받았다. 고영민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실종된 아들에 대한 흔적은 이미 다 지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 남자가 제주도에서 보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고 해도 아들이 여기에 있었다면 분명히 남길 수 있는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들렸다. 나는 고영민에게 제주도의 더 많은 부분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그와 함께 여러 장소를 둘러보면서 나는 내 아들이 남긴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시간이 흘러가며 나는 제주도의 여러 카페와 호텔을 돌아다녔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남겼을지도 모를 흔적들이었다. 고영민 탐정은 카페 주인들에게 그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가 최근에 이곳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내 아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나는 제주도의 외곽 지역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마을은 이곳에서 꽤나 떨어져 있었고 외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다. 거기에는 박선이라는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가 있었다. 그 카페에는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갔고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신원불명의 남자들이 자주 드나들었다고 했다.
그 중 하나가 내 아들과 닮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를 직감했다. 그곳으로 가야만 한다. 내 아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고영민과 함께 그 마을로 향하는 길에 나는 내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큰 결정을 내렸다. 만약 그곳에서 아들을 찾을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착각에 불과할까? 그곳으로 가는 내내 나는 불안과 기대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드디어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는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만약 아들을 찾게 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고영민 탐정과 함께 나는 제주도의 외곽 마을로 향했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도로는 점점 더 좁아지고 주변의 풍경은 그저 평범한 시골 풍경이었다. 길가에는 노란 유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그 사이로 오래된 돌담이 이어져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고요한 느낌을 주는 이곳에서 나는 아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차가 마을 입구에 도달하자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이곳은 확실히 사람이 적었다. 대도시에서 경험했던 복잡한 일상과는 전혀 다른 고요하고 한적한 분위기가 나를 압도했다. 마을의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아 보였고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고영민 탐정은 그런 마을의 분위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차에서 내렸다. 그는 이미 이곳의 분위기와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듯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말을 섞었다. 우리는 박선이라는 여성이 운영하는 카페로 향했다. 이 카페는 작은 동네의 길목에 위치한 곳으로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카페 문을 열었다. 내부는 아담하고 소박한 느낌이었다. 나무로 된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들이 이곳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안에서 아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마을 주민들이죠. 주인인 박선희 씨도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고요. 고영민 탐정이 내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다. 카페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대부분이 연로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었고 그들은 천천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카페의 한 구석에 앉아있던 중년의 여성이 박선이었다. 그녀는 카페의 주인답게 매우 차분하고 친절한 인상을 주었지만 내가 사진을 보여주자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고영민이 말을 꺼내자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춘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람을 기억한다고요? 아마도 그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몇 달 전에 저희 가게에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 무척이나 조용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같았어요. 내 마음은 급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 남자가 아들이었다면 왜 그곳에 있었을까? 왜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걸까? 박선희는 말을 이어갔다. 그 남자 제주도에 오기 전에 몇 번이나 다른 지역에서 지내다가 저희 가게에 왔어요. 그때마다 별다른 말 없이 차만 마시고 가셨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뭔가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그때 그 사람이 보인 불안한 눈빛이 아직도 떠오르네요. 박선희의 말에서 내가 알 수 있었던 건 그 남자는
여느 손님과는 다르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내가 추적하던 아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 남자의 얼굴은 확실히 아들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제주도를 떠났을까? 이곳에 왔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었다. 그 남자는 왜 그렇게 떠난 걸까요? 내가 물었다. 박선희는 고개를 숙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다시 얼굴을 들고는 말을 꺼냈다. 그 사람은 떠날 때 무척이나 급하게 떠났어요. 마치 뭔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보낸 건데 혹시 그가 찾고 있는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더욱 뒤흔들었다. 내가 알고 있던 아들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들이 사라지기 전 그가 남긴 흔적들은 그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만 있었다. 하지만 만약 그 남자가 아들이었다면 그는 왜 그렇게 급히 떠났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쫓고 있었을까? 고영민 탐정은 박선희와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던 중,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듯 자리를 일어나 나에게 말했다. 더 이상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고영민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박선희가 말한 대로 그 남자는 분명히 뭔가에 쫓기듯이 떠났고 그것은 아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아들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가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마을을 떠난 후 나는 고영민 탐정과 함께 제주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바람은 차가웠고 하늘은 흐렸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박선희의 말은 나를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 남자가 아들일 가능성에 대해 떠오른 의문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그런데 왜 그 남자는 그렇게 급하게 떠났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쫓고 있었던 걸까? 고영민 탐정은 차 안에서 계속해서 제주도의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그는 몇 가지 정보를 토대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른 채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의 말이 끊어졌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남자가 정말 아들일까요?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면 왜 이렇게 빨리 떠났을까요? 고영민 탐정은 잠시 차를 멈추고 내 질문에 대답했다. 그 남자가 아들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남자에게서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지 그것은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그가 이곳에 온 이유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를 찾기 위해 또는 뭔가를 피하려고 왔을 겁니다. 우리도 그 흔적을 따라가야만 해요. 그의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들이 실종되었을 당시 그가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후에는 아무 소식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실종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뭔가 더 큰 음모와 얽혀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 남자가 떠난 후의 흔적이 나를 쫓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남자가 떠났던 그 카페와 관련된 장소입니다. 마을 안에서도, 아니, 제주도 전역에서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고영민 탐정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차를 몰고 또 다른 작은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와는 달리 외진 곳에 위치한 마을이었다. 작은 골목을 따라 들어서면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건축물들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숙소였다. 고영민은 그 숙소에 대한 정보를 이미 입수한 상태였고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생각보다 더 침울하고 조용했다. 건물은 오래된 돌로 지어졌고 낡은 나무 창문은 거의 열리지 않았다. 우리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나무 바닥에서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숙소 내부는 어두컴컴하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미약했다. 고영민 탐정은 손전등을 꺼내 방안을 비추며 조심스레 한 발짝씩 다가갔다. 나는 그 뒤를 따르며 발걸음을 옮겼다. 여기서 그 남자가 묵었어요. 몇 가지 단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영민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숙소의 방안은 오래된 가구와 먼지가 쌓인 책들로 가득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책상 위에는 몇 권의 책과 함께 쓰여진 메모들이 놓여 있었다. 고영민은 그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손길이 멈추었다. 그는 책상 위에 한 종이를 집어들었다. 종이에는 몇 줄의 주소와 날짜가 적혀 있었다. 고영민은 그 종이를 손에 쥐고 나에게 다가왔다. 이건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날짜와 주소, 이건 바로 그 남자가 제주도에 온 목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종이에 적힌 주소를 보고 얼른 마음속으로 계산을 했다. 그 주소는 제주도의 한 외진 마을이었다. 아들이 실종되기 전에 방문했던 마을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영민은 종이를 다시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곳은 그 주소입니다. 이곳에서 아들이 사라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남자와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나는 고영민의 말을 듣고 마음을 굳혔다. 이제 나는 아들을 찾기 위한 마지막 단서를 쥐고 있는 셈이었다. 그리고 그 단서를 풀어낼 수 있다면 아들이 왜 제주도에 왔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남자가 왜 그렇게 급히 떠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 고영민이 말한 주소를 향해 길을 떠났다. 그 길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고 외진 곳이었다. 고요함 속에서만 들리는 바람 소리와 함께 나는 아들의 흔적을 쫓아가고 있었다. 그가 숨겨놓은 진실이 무엇일지 이제 조금씩 그 실마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듯 했다. 차창을 통해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여전히 제주도의 고요함을 품고 있었다. 마을을 벗어나면 점점 더 외진 곳으로 향할수록 내 마음속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다. 고영민 탐정은 내 옆에서 여전히 조용히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지도와 휴대폰을 번갈아 확인하며 계속해서 길을 이끌었다. 나는 그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계속 움직였지만 점점 더 한적하고 비어있는 길에서 나는 서서히 긴장감을 느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고영민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침묵 속에서 떠도는 의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제주도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들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흔적이 점점 더 미로 속으로 빠져들수록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정말 아들일지 아니면 다른 무엇일지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왔다. 그 남자가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은 그만큼 그 남자에게 숨겨진 비밀이 많다는 뜻이었다. 조용히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췄다. 고영민은 말없이 차에서 내려 그가 말한 주소를 확인했다.
나는 그 뒤를 따라 내려섰다. 주변은 너무나도 고요했고 마치 시간을 잃어버린 듯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 장소가 왜 그 남자와 아들과 연관이 있을지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질문들이 쏟아졌다. 고영민은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그는 나를 보며 눈을 잠시 감았다. 여기입니다. 이곳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이곳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라니? 그동안 제주도 전역을 수색하면서 이곳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고영민은 다시 말을 이었다. 이곳은 2016년 당시 아들이 실종되기 전까지 자주 오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날도 이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고영민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이곳은 그가 말하는 아들의 마지막 장소가 아니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장소와 그 남자가 어떤 관계가 있을지 나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이곳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 여기에 왔었다면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고영민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에 올라 다시 말을 이었다. 이곳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 뿐입니다. 기록을 따라가면서 사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내 마음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곳에서 아들이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그날 무언가를 숨기고 도망친 것일까? 내가 아들을 찾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점점 더 많아져 갔다. 고영민은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럼 일단 근처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들이 이곳에 왔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근처 마을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주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한쪽에는 바다가 또 다른 쪽에는 갈대밭이 펼쳐져 있었다. 고영민은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리며 근처의 작은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를 따라 한 발자국씩 내디디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그 집으로 향했다. 집안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벽에 걸린 액자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그 집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고영민은 그 집의 주인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혹시 예전에 이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있나요? 2016년에 제주도에서 실종된 젊은 남자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집안은 잠시 고요해졌다. 그리고 몇 초 후 집주인이 입을 열었다. 2016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젊은 사람이 이 근처에 왔었고 며칠 동안 마을을 떠돌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후로는 아무 소식도 없었죠. 사람들은 그가 실종된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후로 누군가 다시 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내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다. 누군가 다시 본 사람? 그것은 바로 내가 찾아야 할 증거였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고영민을 쳐다보았다. 그 사람, 그 남자가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영민은 집주인의 말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방향을 바꿔서 마을 끝자락에 살고 있다는 주민에게로 향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갔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고 길거리에는 몇몇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조금씩 고개를 돌렸지만 그다지 말이 없었다. 우리는 드디어 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집에 도달했다. 이 집은 다른 집들과는 달리 다소 큰 규모였고 주변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고영민은 문을 두드리며 잠시 기다렸다. 그리고 몇 초 후 문이 열렸다. 나가던 중년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 네, 무슨 일이죠? 고영민 탐정입니다. 2016년에 제주도에서 실종된 남자에 대해 아시나요? 이 마을에서 그 남자를 본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곳에 왔을 때 한밤중에 떠나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 말에 나는 다시 한번 심장이 뛰었다. 그 남자가 제주도에 오고 나서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남자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게서 나는 아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그가 떠나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나요? 고영민은 다시 물었다. 마을 사람은 고영민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다. 그 후 그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참 이상한 상태였어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으로 길을 나섰죠. 제가 그를 본 건 바로 그때였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자꾸 뒤를 돌아보며 눈치를 보더군요. 그 모습이 이상해서 제가 말도 걸어봤죠. 하지만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갔어요. 그 사람의 말에 나는 얼떨떨했다. 아들이 제주도에서 실종되기 전 혹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그 사람의 이상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나는 계속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그 사람이 떠난 후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마을에 돌아온 사람은 없었어요. 그날 그가 왜 그랬는지 나중에 알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도망치듯 떠나야 했을까? 그 남자가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고영민도 그의 말에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고영민이 물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무언가에 쫓기던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급히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들의 실종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아들이 실종되기 전 그의 삶에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를 실종시키기 위해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던 것일까? 이 모든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휘몰아쳤다. 저 사람은 그날 밤에 그저 지나가던 사람일 뿐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고영민이 다시 물었다. 마을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떠난 후 몇 년 동안 마을 사람들 중에 그를 본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 그 사람은 예전에는 이 근처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는 바로는 그가 제주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그 사람이 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가 왜 제주도에 와서 실종된 아들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깊어졌다. 나는 그 남자가 제주도에 와서 아들과 만나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남자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가 있는 걸까? 고영민, 그 남자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의 배경이나 과거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 마을에서 그를 본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나는 고영민에게 말했다. 고객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영민은 내게 다짐처럼 말했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탔다. 고영민은 차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여러 통로를 통해 사람들에게 물어보았고, 나는 그와 함께 제주도의 여러 마을을 돌며 새로운 단서를 찾고자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노력은 점점 더 헛수고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남자에 대한 단서는 여전히 미궁 속에 갇혀 있었다. 차창 밖의 풍경은 여전히 제주도의 자연을 담고 있었다. 푸른 바다와 기암절벽이 펼쳐지는 모습은 너무나도 평화로웠지만 내 마음은 갈수록 더 복잡해져만 갔다. 아들이 이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나를 끝없이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 남자는 정말 아들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그가 내 아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 관계의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고영민은 길을 따라 조용히 운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저는요, 사실 그 사람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데요? 나는 고영민에게 물었다. 고객님의 아들이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제주도에 왔고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알아낸다면 아들의 실종 사건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나는 다시 한번 고영민을 쳐다보았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 남자와 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 그 답을 찾는 것이 이 사건을 풀어내는 열쇠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그 남자에 대한 정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가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아들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차는 계속해서 제주도의 여러 마을을 돌며 단서들을 하나씩 모아갔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남자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것은 예전에 제주도에 있었던 그의 집이었다. 집은 오래된 건물이었고 그 안에서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 안에서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했다. 고영민과 나는 그 남자의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 오래된 집에 들어섰다. 제주도의 한적한 마을 외곽에 위치한 그 집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낡아져 있었다. 외벽은 곳곳이 벗겨지고 창문은 먼지와 곰팡이에 덮여 있었다. 집 앞에 서서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에서 아들이 무언가를 남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고영민은 차에서 내린 후 주위를 살피며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안쪽은 어두컴컴했고 먼지로 뒤덮인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다. 이 집이 누군가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까? 나는 점점 더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곳이 아들과 관련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는 것이다. 조심해요. 이 집은 오래된 건물이라 조금 불안합니다. 고영민이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여기서 무엇이든 찾을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나는 자신에게 다짐을 하듯 대답했다. 집안은 오래된 가구와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마치 이곳에 살았던 사람이 급하게 떠난 듯 주변은 어질러져 있었다. 나는 서서히 각 방을 둘러보았다. 하나하나의 물건에서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집중했다. 그러다 부엌 쪽에서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벽에 걸려있는 낡은 액자가 내 시선을 끌었다. 가까이 가보니 그 액자 속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다. 나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보였고 그 옆에는 어릴 적 아들이 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건 나는 그 사진을 들고
고영민에게 다가갔다. 고영민은 사진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이게 그 사람이 아들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 남자는 아들이 실종되기 전에 알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그가 아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사진을 손에 쥔 채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들여다보았다. 내 아들과 이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아들이 실종되기 전에 어떤 연관이 있었을지 궁금했다. 나는 이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집에서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내야 했다. 고영민, 이 집에 이 남자에 대한 다른 흔적이 있을까요? 나는 고영민에게 물었다. 고객님, 아마도 이 집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단서들만으로도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고영민은 조용히 말했다. 사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나는 그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아들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문득 생각났다. 아들이 실종된 날,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날,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던 게 기억났다. 그때 아들은 평소와 달리 무언가 숨기려는 듯 기운이 빠진 목소리로 말을 하곤 했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아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그 정보를 숨기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집안에서 아들이 무엇을 남겼을까? 나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다. 고객님, 아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영민은 천천히 방 안을 살폈다. 그가 들어온 방의 벽에는 또 다른 물건들이 있었다. 오래된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한쪽에는 낡은 서랍장이 있었다. 고영민은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몇 권의 책과 함께 빛 바랜 종이가 담겨 있었다. 고영민은 그 종이를 꺼내어 펼쳤다. 이건 대체 고영민이 놀란 듯 속삭였다. 그 종이에는 몇 가지 이상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주로 숫자와 단어들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장소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 듯했다.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눈치를 챘다. 이 종이는 어떤 지도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도는 단순한 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다. 아마도 아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 종이의 내용은 아들이 마지막으로 찾으려 했던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고영민에게 말했다. 고객님, 이 정보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합니다. 고영민은 종이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 숫자들 중 일부는 지도에서 나오는 좌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나의 직감이 다시 한번 알람을 울렸다. 이 종이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아들은 여기서 무언가를 추적하려 했던 것이다. 이 종이를 통해 아들이 숨기려 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날 가능성이 있었다. 나는 이 종이를 통해서라도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고영민, 이 종이에 적힌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추적해 봅시다. 나는 결심을 다지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이 종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지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영민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조사를 시작했다. 우리는 그 후로도 몇 주 동안 이 단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종이가 가리키는 장소를 찾아냈다. 그것은 제주도의 한 외딴 해변 근처였다. 이곳에서 아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 그곳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제 진실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제주도의 깊은 곳으로 향했다. 우리는 제주도의 외딴 해변 근처로 향했다. 고영민과 나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채 그곳으로 향하는 길을 달렸다. 그 해변은 깊은 산속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었다. 바다는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고 파도가 부드럽게 해안선을 스치며 밀려왔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그곳에 가는 동안 나는 이곳에서 아들의 흔적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여기가 아들이 마지막으로 갔던 곳일까요? 나는 고영민에게 물었다. 아마도 그렇습니다. 이 해변 주변에서 아들의 흔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영민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바다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다. 바람에 맞서 걸어가며 몇 년 전 아들이 실종된 그날을 떠올렸다. 그날 아들은 휴가를 즐기러 제주도로 갔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라졌다. 그 뒤로 몇 년이 지났고 나는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 아들은 분명히 여기에 뭔가를 남겼을 것이다. 그 흔적을 찾으면 그가 왜 사라졌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곳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고영민이 한 발짝 떨어져서 나를 따라왔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분명히 있어야 해요. 아들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발견하려 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아들이 왜 이 해변에 왔을까? 혹시 이곳에서 아들이 어떤 위험한 일을 경험한 걸까? 아니면 이곳에서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해변을 가로지르며 우리는 조금씩 걸어갔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바다의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그러나 그 소리가 점점 더 고요해지는 느낌이었다. 이곳에서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다. 그때 고영민이 갑자기 멈춰섰다. 그의 눈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 같았다. 저기요, 그쪽에 뭐가 있네요. 고영민이 손으로 지점을 가리켰다. 나는 고영민이 지목한 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은 바위가 많은 구석이었다. 바위 아래로 작은 구멍이 보였고 그 구멍 속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오래되어 있었지만 내부는 여전히 닫혀 있었다. 고영민은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상자 속에는 종이와 몇 개의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이게 뭔가요? 고영민이 물었다. 그 종이 위에는 여러 가지 메모와 도식들이 적혀 있었다. 그중 몇 가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몇몇 문장과 그림이 눈에 띄었다. 그중 하나는 아들의 이름과 함께 적힌 날짜였다. 그 날짜는 아들이 실종되었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 문장에는 조심하라,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또 다른 메모에는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종이 위에 적힌 내용들을 되새기며 곰곰이 생각했다. 아들은 이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발견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이건 아들이 남긴 것 같아요. 나는 고영민에게 말했다. 그런데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객님, 이 메모는 아들이 정말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가 발견한 진실이 그를 위험에 빠뜨린 것일 수도 있겠네요. 고영민은 눈을 좁히며 말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아들이 이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무엇을 추적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떠난 이후 이 모든 사건은 왜 발생한 걸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고영민에게 물었다. 고객님, 이 상자 안의 단서들을 더 분석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모에는 아들이 찾으려고 했던 것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을 겁니다. 고영민은 상자를 다시 한번 열어보며 말했다. 그때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아들이 남긴 이 메모는 그가 찾으려 했던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가 실종되기 전 이 해변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는 이곳에서 발견한 것을 누군가에게 알리려 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가 왜 사라졌는지는 이제부터 우리가 밝혀내야 할 중요한 문제였다. 고영민, 이제부터 이 단서를 바탕으로 아들이 찾으려고 했던 것과 그가 사라진 이유를 풀어봅시다. 나는 결심을 다지며 말했다. 고객님, 이제 그 단서를 바탕으로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 남았습니다. 아들이 찾으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이곳에서 우리가 더 많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아들이 남긴 흔적을 쫓아 진실을 추적해 나갔다. 아들이 숨겨진 진실을 찾으려 했던 그날, 그는 무엇을 발견했을까? 그리고 그의 실종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모든 것이 풀릴 때까지 우리는 그 답을 찾아 떠나야 했다.